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TV 시즌2의 사회를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이웅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의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파킨슨TV 시즌2의 첫 출연이신 두 분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 윤지영입니다. 구독자분들과 처음 뵙게 돼서 기쁘고 영광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병원 유달라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달라 교수님은 파킨슨TV 플러스에서 이상운동 질환 때 저희가 처음 뵀었는데요. 여기 파킨슨TV에서는 처음 뵀네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이 파킨슨TV를 통해서 환자분들께 그리고 가족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떨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달라 유달라 다른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윤지영 교수님은 오늘 첫 출연이라 많이 떨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풍기는 아우라는 이미 방송 진행자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떨리는 제 손을 꼭 잡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제 손떨림 때문에 고생하시는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오늘도 파킨슨TV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TV 시즌2 네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웅우 교수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임상시험은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임상시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과학자들이 가운을 입고 실험용 흰색 쥐에게 주사를 투여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땡!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임상시험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이제 환자들에게 투여할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임상시험 전 단계에 하는 전임상시험, 전임상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먼저 투여하기 전에 세포 혹은 동물에 실험을 하고 거기서 얻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임상시험이고요. 그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겠네요? 딩동댕 맞습니다. 뜸을 잘 들이시네요. 네, 저도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임상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뤄볼 건데요. 먼저 윤지영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학의 중요한 목적은 물론 진단도 중요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은 치료 그리고 기존에는 치료를 하지 못하던 병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신약 개발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약을 개발하려면 무수하게 많은 기초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기초 연구를 통해 약으로 쓸 수 있는 물질,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을 선정하게 되고요. 신약 후보 물질이 정해지면 타당성을 입증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전임상 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부작용은 어떤지, 독성은 어떤지, 효과가 있을 만한 물질인지 확인하게 되고요. 일단 임상시험에 쓸 수 있는 물질들을 채로 거르듯 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으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오히려 두 번째가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임상시험은 단계별로 각각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한 단계를 통과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거쳐가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효과보다는 안정성이 먼저 나오는 게 좀 인상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약의 효능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보통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사실 신약은 말 그대로 사람에게 처음 도입하는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효과가 있더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총 몇 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최소가 3단계를 거쳐야 신약으로서 허가 및 시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임상 1상 시험, 임상 2상 시험, 임상 3상 시험이라고 합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투약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시간은 정말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신약을 기다리시는 환자분들은 하루하루가 사실 애타고 무너지는 심정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은 근거 기반의 의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전해 내려오는 민간 요법과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절차에 따라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투약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혹은 그날 먹은 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은 이러한 변수를 최대한 제어하면서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수를 제어하고 치료 효과를 반복적으로 확인해야만 최종적으로 시판되었을 때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약을 기다리는 환자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임상시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미없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저희가 뉴스에서 보면 뭐 땡땡땡병, 임상시험 성공, 맞아요. 완치의 길 열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기사만 딱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병은 치료가 끝났구나, 이제 완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임상시험이라는 하나의 큰 이름으로 딱 받아들이면 모든 게 끝났나 보다 하고 이해하시기가 쉬운데요. 사실 앞서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시험은 하나의 큰 이름이 있지만 그 안엔 1상도 있고 2상도 있고 3상도 있고 4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임상시험인가에 따라서 주는 근거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이런 기사들을 보실 때는 어떤 단계의 임상시험이었는지, 어떤 단계의 임상시험을 통과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임상시험 각 단계별로 어떤 걸 하는지 그거라도 알면 기다리면서 조금 덜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2단계씩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달라 교수님께서 1상, 2상 연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상 1상 시험은 다른 말로 임상 양리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1상 실험에서는 전임상 동물 시험에서 얻은 약품 후보 물질을 가지고 이 물질에 대한 독성, 대사, 흡수, 배설 및 양리작용 데이터를 토대로 비교적 한정된 인원의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이 약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통상 50명 내외의 건강한 자원자에게 신약을 투약하게 됩니다. 약을 투여한 뒤에는 그 약물이 몸 안에서 흡수되는 양상을 본다든지 또 몸 안에서 어떤 양리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살핀다거나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적입니다. 네, 임상 1상 시험에서는 질병을 가진 환자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통 임상 2상 시험부터 환자에게 약이 투약이 됩니다. 임상 2상 시험은 치료적 탐색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신약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단계로 양리 효과를 확인하고 그리고 앞서 정한 투여량 이내에서 적정 용량 또는 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단계입니다. 참가자는 통상적으로 소규모 100에서 2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임상 2상 시험은 그 다음 단계인 본격적인 3상 시험을 준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시험을 설계하려면 면밀하게 계획해야 되는 평가 지표라든가 아니면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약물의 용량과 반응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3상 시험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용량 추정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1상, 2상 시험에 대해서 유달라 교수님께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죠. 임상 3상 시험에 대해서 한번 윤지영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상 3상 시험은 신약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까지는 확립을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시험입니다. 가장 대규모의 투자와 대규모의 인력이 동원돼야 되는 시험입니다. 일단 시판 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 임상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약하고 똑같이 생긴 가짜약, 그러니까 위약을 투약을 하는 그룹, 그리고 진짜 신약을 투약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위약을 주는 그룹과 신약을 주는 그룹은 무작위로 배정을 합니다. 즉 랜덤으로 아무도 순서를 알 수 없이 똑같은 약을 주기 때문에 약을 받는 환자도 약을 주는 의사도 이 사람이 진짜 약을 받는지 가짜 약을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비교적 주는 사람의 주관이 배제된 채로 객관적으로 분산이 된 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효과가 있는지, 효능은 정말 있는지, 안전성이 있는지, 부작용은 어떠한지, 용량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부작용을 확인하려면 대상자 수가 특히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상 환자 수는 약의 특성에 따라, 약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몇백분의 1 또는 몇천분의 1의 부작용은 확인을 하는, 디텍션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백 명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아까 무작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는 사람도 받는 네. 사람도 내가 진짜 약을 먹는지 위약을 먹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받아 먹는 그 환자분께서는 이게 당연히 진짜라고 생각하고 지금 실험에 임하는 거죠? 그 무작위 배정을 할 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피험자들, 그러니까 대상되는 환자들한테도 당신이 진짜 약을 먹을 수도 있고 가짜 약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신약인지 위약인지 모르게 드려야 되냐 하냐면 이제 입장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식당에서 예를 들어 배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요. 네. 좀 더 예쁜 사람이 오면, 내가 좋아하는 학생이 오면 더 좋은 반찬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 맛이 없는 부위를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약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 사람한테 의도적으로 뭔가 약을 주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약의 효과나 부작용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군과 위약군의 약효의 차이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제를 하고 객관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무작위 배정, 그것도 이중 맹검이라고 해서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게 연구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배정을 하는 주체는 아예 그 연구진의 의사랑 환자를 배제된 다른 곳에서 배정을 해요. 특수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표를 이용해서 딱 이걸 잠근 상태로 갖고 있고, 그 약이 그렇게 함으로써 임의로 의사가 어떤 환자한테 이 약을 진짜 약을 줬는지 위약을 줬는지 알 수가 없게 철저하게 차단된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과정인 만큼 보안도 철저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거네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이렇게 엄격하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임상 3상 시험은 꼭 신약 개발을 위해서만 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기존의 약제의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는 것 외에도 기존에 개발된 약제를 조합한 새로운 약제라든가 또는 파킨슨병에서 뇌신부 자극술과 같은 의료 기술에 대한 치료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3상 연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상이 거의 시판 전의 핵심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3상 임상 연구 결과는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최근 파킨슨병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임상 3상 시험들을 돌이켜봤을 때 보통 투약 기간을 1년에서 2년 사이로 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연구 대상자의 등록을 완료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데까지 추가적으로 2년에서 3년 가량이 더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삼상시험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만 해도 3년에서 5년가량의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전임상, 그리고 임상 1상, 2상 연구에서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 3상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아무리 단축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삼상 연구가 오래 걸립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예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코로나19 2019년에 생겼지만 네네네. 저희 이미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백신 개발이 굉장히 빨랐던 이유들이 있는데 환자들도 일단 많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많았고 그다음에 정부도 관심이 많고 지원을 해줄 수 있었고 기업들도 지원을 했고요. 이런 여러 박자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보통 백신 개발의 3상까지 통과하려면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적인 관심, 그리고 정부나 기업의 지원, 그리고 임상시험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지금은 저희가 운동 증상을 평가해서 이 환자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데 만약 이 임상시험의 결과를 더 빠르고 쉽고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된다면 그것 또한 임상시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보통 말씀하시기로 약에 대한 연구 왜 안 합니까 하시지만 사실 다른 연구들도 임상시험에 약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그런 연구가 기반이 돼서 새로운 약들도 찾아내고 임상시험의 단계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들 역시 중요하다는 점은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는 하는데 그 빨리 해도 2년 마음으로는 참 안타깝네요. 아무튼 이제 4상이 남았습니다. 4상 시험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엄격한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신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후 장기간의 효능과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임상 4상 시험이라고 하고요. 신약의 부작용 빈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판 후 조사, 특수 양리작용 연구, 그리고 약물 사용이 생존율에 미치는 장기간의 효과 등을 추정 연구하게 됩니다. 또한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특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시험 그리고 새로운 적응증을 위한 탐색적 임상시험 등이 시판 후 임상연구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시험 과정마다 어떤 걸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지하철을 타다 보니까 뭐뭐뭐 질환 대상 신약 시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뭐 이런 광고가 솔솔치 않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신약 개발에 애타게 바라는 건 맞지만 선뜻 임상시험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고민하셔야 되고요. 필요하고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다 듣고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대신 참여하실 때는 환자도 연구자도 모두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임상시험을 할 때 이거 하면은 뭐 좋아질 거 아니야? 내지는 또 아예 반대로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저희가 100% 다 예측하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임상시험 과정 중에서 기존 연구들도 많이 참고하고 또한 새로운 연구를 계획할 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 연구자의 계획을 여러 연구자들이 객관적인 위치에서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규정하고 계속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진행 과정이 선행의 원칙, 인간 존중의 원칙, 정의의 원칙 이 세 가지 틀 안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에 참가하는 대상자는 좁게는 내 병이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넓게는 내가 아니더라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많은 다른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저희는 그 임상시험에 참여하시게 되는 대상자분들은 충분하게 연구에 대해서 이득과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인지하고 나서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희경 씨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신약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위약을 받게 되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셔야
되고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를 하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임상시험에서 위약군에 배정되게 될 경우에 따라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치료군에 배정이 된다고 하시더라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꼭 아주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중대한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지되고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임상시험을 통해서 대상자뿐만 아니라 의사나 연구관리자 그리고 연구비 지원 기관도 지금 모두가 전력을 다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삼상시험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때 여러 사람의 노력이 그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제대로 된 효과나 부작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연구진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연구 대상자도 이 연구와 관계없는 다른 문제에 관련해서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도록 술이라든가 아니면 면목까지 금지되는 항목들을 철저히 조심해야 되고요. 건강관리를 잘 해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약에 대해서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는 많은 동료 과학자들의 검토와 그리고 윤리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계획되고 허가가 됩니다.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윤리기관의 지속적인 감시 하에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이 연구의 위험과 이득을 늘 고려할 때 가치가 있는 임상시험인지를 자문하면서 계획해야 되고 진행 과정에서도 수시로 이 연구가 필요한 것인지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신약 개발이 기대만큼 빠르지 못한 이유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 오늘 내가 먹는 약 하나가 정말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철저한 과정을 거쳤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 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 TV 시즌2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보는 파킨슨병에 대한 모든 것, 파킨슨 TV 시즌2 임상시험 과정 이해하기 편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교수님들 오늘 어떠셨어요? 늘 시간에 쫓겨서 임상시험 참여자나 아니면 궁금해하시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파킨슨 TV 시즌2 에피소드를 통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뿌듯하고 그리고 이런 자리를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외에도 질병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도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한 뒤에 아까 이웅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윤리 원칙을 바탕으로 계획되고 기관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연구 참여자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바탕을 아시고 이제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안전하면서도 성공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웅우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외래에서 가끔 이런 얘기 듣는데요. 앞집에 누구누구네 할아버지가 나랑 같은 병인데 이거 먹고 나았습니다. 저 이거 먹어도 돼요?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적인 지식들은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할아버지랑 내가 똑같이 생긴 게 아닌 것처럼 그 치료가 나한테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듯한 이제 사례들이 있을 때 그게 근거를 갖추려면 그런 사례들이 모이고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이 추려지고 아까 저희가 알아본 1상, 2상, 3상을 거치고 이런 모든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 저희가 환자들에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오늘 이제 뭐 말씀드린 것들이 100% 모든 시험 과정을 이해하게끔 도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시험이 1상인지 2상인지 3상인지 혹은 그 이전 단계인지를 가려
보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꼭 키우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런 안목이 생기셨으면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이게 저희 파킨슨 TV를 끌고 가는 힘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파킨슨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임상 시험에 앞서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시즌2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